2025년 9월 1일 월요일 충무이키 425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영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희준입니다. 네, 팟캐스트의 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네이버 오디오에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광고 문의는 하나네 이메일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무이키는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경 루카이와 함께합니다. 또 옵타의 데이터 브랜드 모기업이자 세계 최고 축구 데이터 공급업체인 스태치 플랫폼의 국내 공식 협력사 그라운드 빅후가도 함께합니다. 자, 먼저 이제 축구 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얘기 평소 하던 대로 쭉 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으나 네. 저희가 방송을 시작한 지 하기 단 몇 분 전이죠? 한 30분 됐나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깜짝 소식이 또 유럽 축구 전역에 퍼졌기 때문에 네. 이거 하나 다루고 가야 되는데 뭐죠? 레버쿠젠의 에릭 테나흐 감독 네. 이번 시즌 전에 이제 부임이 됐었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경질이 지금 됐습니다. 아, 지금 네. 거의 프리시즌 비포함하면 3경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포칼 한 경기하고 이제 리그 2경기 네. 이번 주말까지 해서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뭐 리그에서는 이제 1무 1패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일단 뭐 이번 라운드 경기가 베르더 브레멘한테 3대3으로 비겼는데 브레멘이 이제 뒤진 상황에서 퇴장까지 또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버쿠젠이 3대3 동점까지 3대1에서 퇴장 당하고 3대3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아마 이 충격적인 결과와 더불어서 뭐 기사를 보니까 그 외에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리더십에 대해서 뭐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네요. 일단은 뭐 경기 결과만 보더라도 썩 만족스럽진 않죠. 아유, 당연히. 엄청 실망스럽죠. 일단은 네. 호펜하임한테 진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그렇죠. 그거 아마 홈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베르더 브레멘한테 비기는 것도 뭐 비기는 거지만 이제 과정 자체가 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퇴장을 당한 이후에 두 골을 허용하면서 동점이 돼가지고 이거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어쨌든 간에 레버쿠젠 정도의 체급의 팀이라면 그냥 이겨야 승리를 해야 네. 되는 팀일 텐데 어쨌든 승리를 거두지 못한 부분도 아쉽죠.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 테나흐와 보드진과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게 한 2개월 됐잖아요. 2, 3개월 그쵸. 됐나? 테나흐가 온지. 근데 그 사이에 사실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왜냐면 이제 처음 이제 허니문 기간 해가지고 네. 뭐 이제 서로 약간 소개가 알아가는데 한 달은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자리든 뭐 대통령이 됐든 네. 감독이 됐든 처음에 오면은 그래도 네. 지지율이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높게 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다음에 또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처음이니까 하고 좀 넘어가는 게 좀 그쵸, 네. 대다수인데.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비공식 경기 있잖아요. 플라멩고 U20과의 경기에서 이 경기가 좀 유명했어요. 네, 그때 져서. 첫 경기였는데 5대1로 졌어요. 그래서 되게 많은 욕을 아니면은 그렇죠. 네. 좀 비판을 받았었죠. 많은 네. 비판도 받고 아무리 그래도 첫 경기에서 이렇게 지는 게 말이 되냐라는 그리고 상대가 이제 플라멩구 A팀도 아니고 그냥 성인팀도 아니고 U20한테 그쵸. 네. 아무리 레버쿠젠이 뭐 힘을 뺐다고 하더라도 되게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테나흐 감독이 경기가 너무 일찍 잡혔다라고 불평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 경기 자체를 잡아달라 한 거는 테나흐 본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잡아놓고 네, 너무 일찍 잡혔다. 이런 식의 불화도 있었고 그리고 뭐 유나이티드에서 했던 것처럼 너무 자신이 전권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 사단과의 잡음도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기사에 따르면은 키컨가 빌튼가 거기 기사에 사단과의 이제 마찰이 있어서 좀 이제 다툼이 있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어쨌든 여러모로 그러니까 경기력적인 부분 외에도 좀 문제가 많았던 테나흐였던 것 같고. 근데 뭐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일단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들어서 굉장히 많은 선수를 내보냈고 그쵸. 그에 많이 비해서는 나왔죠. 사실 영입이 좀 부족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전력 자체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긴 한데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사실 뭐 그런 걸 다 감안하고 들어온 게 테나흐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2달 만에 이렇게 리더십이 무너진 걸로 봐서는 뭔가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상당히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쵸. 좀 많이 타격이 클 것 같거든요. 근데 딱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을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시즌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제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네, 뭐 센터백만 보더라도 수비수만 보더라도 유라단 타나
아니면 이제 거의 아스날로의 이적이 확정되어 보이는 인카피에 네. 같은 자원들이 나갔고 미드필더에도 자카 같은 자원들 그리고 뭐 윙백의 프림퐁 그리고 비르츠 같은 거의 핵심이 코어를 다 나갔어요. 이루는 예. 자원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느냐가 레버쿠젠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들의 자리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시즌의 첫 번째가 이렇게 삐걱거리면은 보드진은 네, 쉽지 굉장히 않죠. 좀 과감하게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경질은 당연히 뭐 유럽 축구에서 굉장히 좀 익숙한 그쵸. 일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새로 들어온 감독이 뭐 이렇게까지 빨리 경질되는 거는 정말 굉장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거의 본 적 없던 것 같은데 특히 뭐 프리시즌에 옛날에 가투소 같은 경우에는 뭐 에이전트와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구단을 잡으려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피오렌티나에서 사임 내지는 경질이 됐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그냥 구단과의 마찰로 인해서 경질되는 경우는 저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경질이 되면서 이제 2라운드 끝난 지점인데 네. 벌써 이제 잘리게 됐습니다. 새로운 감독이. 그래서 이제 완전 뭐 대부분 이제 이 이후에는 코치들이 경기 진행이나 뭐 네. 훈련 뭐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뭐 새로운 감독 선임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후보가 그렇게 많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일단은 시즌을 시작했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선임이 안 된 감독들은 뭐 올해 쉬어간다든지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지금까지 선임이 안 된 감독은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뭐 능력의 부족이 네. 있다든지 이런 식의 이유가 있을 텐데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이러한 리스크보다 지금 테나를 들고 있는 리스크가 더 크다고 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빠른 시일 내에 선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당분간 그냥 대행 체제 하다가 좀 경질이나 이런 사유로 매물이 나오면은 좀 선임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또 네. 지금 이제 A매치 기간이잖아요. 네. 그 안에 선임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네. 물론 빅네임을 최근 경제될 인물 중에 빅네임을 고려해보면 뭐 무리뉴 이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뭐 레버쿠젠이랑 스타일이 맞진 않으니까. 네. 네. 또 공교롭게도 무리뉴도 그렇고 테나도 그렇고 이번에 페네르바체에서 솔샤르도 그렇고 네. 다 유나이티드 출신 감독들인데 그러네. 솔샤르도 참 최근에 그 경질이 터키 쪽에서 됐잖아요. 네. 네, 경질이 됐어. 베식타스인가? 베식타스죠. 네. 네. 거기 있는데 하여튼 초반에 경질이 되는 게 뭐 왕왕 있습니다. 근데 뭐 무리뉴도 사실 근데 좀 오래 있었고 네. 솔샤르도 뭐 이번에 선임된 건 아니니까. 그쵸. 테나의 사회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하여튼 테나는 하여튼 요 사람 자체가 뭔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고 근데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뭐 빨리 선택을 했고 결과가 어쨌든 뭐 미래가 안 보여서 경질을 한 거니까 그냥 내용 이런 걸 떠나서 경기적인 걸 떠나서 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했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닌가 그냥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근데 뭐 위약금도 그렇고 뭔가 상황이 좋아 보이진 않아요 구단이.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라운드에 있었던 주요 경기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맨유는 뭐 저희가 지난주에 뭐 월요일날 저희가 녹음이기 때문에 다뤄드리진 못했지만 또 주중에 충격적인 또 경기가 그쵸. 하나 있었어서 주중에 4부 리그 그림즈비 타운한테 여기 리그컵이죠. 2라운드에서 패배를 하면서 벌써부터 안 그래도 적은 대회 중에 하나가 줄어들어서 이제 FA컵이랑 리그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사실 맨유가 이번 시즌에 노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트로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FA컵은 쉽진 않죠 사실. 네. 네, 뭐 메이저 트로피이기도 하고 리그컵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들은 비교적 이 비중을 적게 둘 거기 때문에 유럽 대항전을 나가지 않는 맨유 입장에서는 가장 노려봄직한 트로피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뭐 그리고 맨유도 그래도 생각보다는 힘을 써서 나왔어요. 뭐 유스 선수들이 많이 그쵸. 나온 것도 아니고 꽤나 이제 1.5군 뭐 요 느낌으로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전반전에 완전히 경기력이 밀렸고 후반에 부랴부랴 주전 선수들을 투입했지만 동점까지밖에 못 갔고 네. 결국 승부차기로 졌죠. 뭐 아쉽게 됐죠. 네. 어쨌든 뭐 프리미어리그로 와서 이 분위기가 과연 유지가 네. 될까가 굉장히 좀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번리 경기가 잘못되면 이제 아모린 감독이 이제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잠깐씩 나오고 했는데 뭐 그래도 맨유 입장에서는 다행히도 뭐 이겼습니다. 네. 3대2로
버니를 상대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이긴 건 이제 뭐 다행인데 근데 이제 이 경기도 좀 이제 스펙타클했습니다. 중간에 뭐 맨유가 상당히 뭐 지표에 나와 있다시피 공격도 많이 하고 주도한 경기였긴 한데 근데 중간중간마다 계속 동점을 허용해서 1위 2위까지 가다가 결국 극장골 3대2로 승리를 한 거잖아요. 마지막에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네. 이거를 득점으로 결국엔 성공시키면서 승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길 뻔하다가 이겼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기긴 했지만 뭐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뭐 어쨌든 간에 근데 저는 이긴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단계에서는 과정보다는 어쨌든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림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결국에는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뭐 사실 이 경기는 맨유와 버니의 대결이고 그리고 맨유의 특히 홈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맨유의 승리 이외의 결과가 나온다면 이거는 사실 진짜 말이 그쵸. 안 되는 어렵죠. 네.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주중 그림집이도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어쨌든 그래 할 걸 했다. 네. 다행히도. 특히나 네. 버니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승격팀 세 팀 중에서도 제일 약한 전력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리즈나 썬더랜드를 보강을 많이 했어요. 네, 뭐 버니가 2라운드에 이기긴 했습니다. 썬더랜드를. 네. 어쨌든 버니라는 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네, 체급이 예. 어쨌든 세 팀 중에는 제일 안 좋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버니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엔 그래도 잡아냈기 잡았다. 때문에 네. 그래서 잡았으니까 이제 다음 라운드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반등하기를 이제 바라야 되고 그리고 A매치 주간으로 이제 좀 쉬어가니까 네. 그 기회에 좀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맨유가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린 경질 얘기는 일단 A매치 주간에는 안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면은 이제 울버햄튼과 에버튼 얘기인데 뭐 여기는 이제 황희찬 선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에버튼 얘기 다뤄드리긴 했었는데 이번 라운드에도 역시 에버튼이 승리를 가져오는 같습니다. 그래서 울버햄튼 상대로 2대3 승리를 거두면서 그래도 뭔가 잔류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번엔 시즌인데 앞서가는 것 같아요. 에버튼이. 지금은 네. 뭐 잔류가 아니라 거의 유럽 대항전을 노려도 음. 되지 않을까 정도의 좋은 스타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그래서 연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엔 울버햄튼 원정에서 또 승리를 거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뭐 지난 시즌 막판부터 사실 에버튼이 모에스 감독 선임하고 뭐 이러면서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이번 시즌 또 시작하기 전에 구장도 이제 새로 지어서 오픈을 했고 뭐 그릴리시 같은 핵심 선수들도 좀 보강을 하고 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몬디아이 뭐 이런 선수도 잘해주고 네. 하면서 요즘 분위기는 에버튼 너무 좋습니다. 마치 그 안첼로티 감독 처음 오고 하메스 로드리게스가 네. 막 잘하면서 순간적으로 3연승 1등 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구장과 함께 이 잭글릴리시라는 스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초반이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에버튼의 분위기가 일단 초반에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연승 이어가고 분위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뭐 울버햄튼은 이제 강등 경쟁을 현실적으로 좀 이제 해야 되는 그쵸.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우리 입장에서 하나 있다면은 일단 황희찬 선수가 선발로 처음으로 이번 시즌에 나왔고 네. 그리고 득점까지 또 기록을 했어요. 일단은 뭐 황희찬 선수가 라르센의 부상으로 인해서 기회를 받았죠. 그리고 뭐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뭐. 네, 뭐 지금도 아직 이적설이 네. 남아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울버햄튼의 스쿼드에서는 아직 자리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그렇죠. 힘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번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고 득점을 기록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잔류를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쓰일 만한 가치를 보여준 선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득점 장면도 그 침투해 가는 움직임이나 네. 그 크로스를 뭐 받아먹는 움직임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황희찬 선수의 장점이 잘 나온 또 득점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리는 좀 확보를 할 그쵸.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다만 이제 주전급으로 과연 이제 올라설 수 있느냐. 마냐 뭐 그거는 뭐 라르센의 이적이나 뭐 여러 부분 본인이 경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부터 좀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처음으로 보여줬으니까. 그쵸. 그래서 지금까지 좀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반등할 수 있는 계기 자체는 좀 마련을 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릴리시.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에버튼의 3득점 중에 2개 득점에 또 관여를 해주면서 이어씨를 또 2경기 연속으로 기록을 하게 됐어요. 지난 시즌에 그릴리시가 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20경기 한 골 1개 도움이었어요. 네. 벌써 넘었어요. 근데 지금 네, 그릴리시가 2경기 4도움이라. 3경기에서 4개의 도움. 네네. 와, 이게 페이스가 네.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은. 3경기 4개 도움이면은 이제 뭐 페이스만 보면 한 40어씩 할 수 있는 페이스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릴리시가 또 득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도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경기 쭉 하는 거 보면은 플레이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그쵸. 관여가 되어 있는 네. 그릴리시이기 때문에 확실히 또 에버튼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전력 플러스가 돼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릴리시가 어시스트한 위치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그릴리시의 활동 범위 아까 뭐 터치맵도 그렇지만 확실히 그 왼쪽 하프 스페이스 부분에서 좀 활약을 하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그릴리시가 잘하는 거를 진짜 에버튼에서 잘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뭐 그릴리시가 에버튼으로 오게 된다면 뭐 중앙에서 활용이 될 거다 아니면 뭐 프리롤이 될 거다 뭐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와 굉장히 유사한 활용세를 보이면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위치에서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프 스페이스의 제왕이었던 그 이름답게 네. 확실히 이번 시즌에는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뭐 에버튼의 플레이 스타일과도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버튼이 좀 어쨌든 속공 스타일이니까 이런 거에 적응이 될까? 뭐 이런 걱정도 조금 했었는데 그래서 확실히 이제 옛날에 아스톤빌라에서 뛰었던 또 경험이 그렇죠. 있었던 네. 만큼 무리 없이 좀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버튼 보면은 좀 그릴리시 위주로 경기를 보면 좀 재밌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 넘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경기는 토트넘과 본머스 경기인데요. 이 경기는 또 이변이 일어났는데 이것도 좀 네, 충격이었죠. 맨체스터 시티를 잡았던 토트넘이 이번에 본머스한테 홈에서 무려 패배를 거뒀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이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비겼었잖아요. 네. 비겼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거의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네. 졌어요. 그래서 지금 스탯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XG도 0.19였고 슈팅 5개 뭐 점유율은 가져갔지만 사실 뭐 필드 테이트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뒤에서 잡는 점유율이 많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0.19라는 수치 이 XG 수치가 모든 걸 대변하는 게 본머스 상대로 공격을 잘 하지 못했다 그리고 역습만 당했다 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슈팅이 55분에 나왔어요. 네. 지금 이 스탯에 보이는 제일 끝에 있는 위치 보이시죠? 네. 이게 페드로 포로의 중거리가 이 토트넘의 첫 슈팅이었는데 네. 이게 55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전 동안은 그냥 슈팅을 때리지 못한 거예요. 토트넘이 본머스의 압박에 얼만큼 많이 힘들었는지를 굉장히 잘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이 어디 있냐 보면은 뭐 지난 시즌부터 이어왔던 이제 뭐 창의적인 플레이의 부재, 그다음에 지공 상황에서의 공격적 아쉬움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패스맵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토트넘의 전진 패스를 나타내는 이제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측면을 향해서 측면 특히 중앙에서 측면도 거의 없고 측면에서 측면으로 향하는 패스가 굉장히 많았다. 그 부분은 이제 중앙에서 뭔가 풀어줄 선수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주앙팔리냐가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맞지만 이 선수가 뭐 볼플레잉 미드필더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벤탄쿠르랑 같이 이렇게 압박에 쌓였을 때 이거를 풀어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페사르도 뭐 사실 패스가 엄청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지공 시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지난 경기 맨시티 경기는 토트넘이 역습을 하면 되니까 네.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는 않았었는데 확실히 뭐 저희가 프랭크 감독 선임 당시부터 얘기를 드렸었던 이제 지공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프랭크 감독이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있다. 근데 지금은 뭐 지공을 만들기도 전에 그냥 압박에 눌렸다 보니까 1차 빌드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도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시몬스가 오긴 할 거지만 뭐 네. 시몬스가 1차 빌드업을 도와줄 건 아니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프랭크 감독도 그다음에 토트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네.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그래서 보시면 쿠두스 선수의 스탯을 저희가 준비는 안 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드려보자면 지상 경합을 28번 시도했어요. 그럼 측면을 거의 그냥 계속 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11번의 성공을 기록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거의 토트넘이 쿠두스에게 공을 줬고 쿠두스가 이 경합을 통해서 이겨내면 공격 전개하는 거고 아니면은 소유권 허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경기를 풀어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중앙에서 사실 측면으로 가야 이게 뭐가 되는 건데 네. 측면에서 뭔가 받아서 하려면은 어렵죠 더. 거기서 뭐 다 뚫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건 뭐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 문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 보면은 뭐 지금과 비슷하게 강팀 뭐 맨시티 뭐 아스날 이런 팀들 상대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도 뭐 본머스 풀럼 이런 좀 빡빡한 중원을 가진 약간 중위권 팀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계속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빨리 좀 다 해답을 좀 찾아야 되는 토트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리고 다룰 마지막 경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맨시티와 브라이턴 경기인데요. 이번에 또 이변이 일어난 게 이제 맨시티가 뭐 지난 라운드에 토트넘한테 잡혔습니다만 이번 라운드에 또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당하면서 연패를 기록을 하게 됐어요. 사실 맨시티가 전반전에는 잘했어요. 전반전에는 그렇죠. 네. 로드리가 돌아오기도 했고 확실히 좀 공이 잘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선제골까지 기록을 했죠. 그래서 뭐 선제골 기록하고 사실 전반전은 스탯을 뭐 이거는 전체 스탯이라서 전체 스탯 보면은 뭐 브라이튼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지만 네. 전반전은 맨시티가 완전히 앞섰거든요. 그다음에 로드리도 있었고 그래서 로드리가 왔으니 좀 이제 안정감이 생기는구나 했는데 네. 이제 후반전부터 좀 급격하게 그 페널티킥 기점으로 해서 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페널티킥은 근데 진짜 해서는 안 되는 네, 실수였는데 그 마테우스 슈팅 때린 게 누네스가 팔 맞아서 네. 그렇게 됐죠. 그 반칙 이후로 뭔가 이 맨체스터 시티는 지난 시즌에 보였던 그 에너지 저하를 그대로 보였고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브라이튼한테 뭔가 얻어맞는 흐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후반부터 계속 나오던 그림이 맨시티 수비가 오히려 더 적어요. 브라이튼 공격보다. 그래서 로드리 뒤에 혼자 남아있고 네네. 그다음에 센터 그 수비수 3명 남아요. 그래서 4명이서 막 5명 수비하고 3명이서 4명 수비하고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왔거든요. 뭐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득점을 해야 되니까 높은 선수들을 되게 높게 위치를 시켰는데 브라이튼도 뭐 마냥 물러서는 팀은 아니잖아요. 더구나 홈이었기 때문에 분위기상으로도 브라이튼이 조금 더 누르는 경기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조금 맨체스터 시티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후반전에 있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고 결국 이제 역전골까지 허용을 하면서 역전골을 뭐 허용도 이것도 거의 그냥 프리한 찬스를 역습 네. 과정에서 내주게 되면서 진짜 손쉬운 득점을 좀 내주게 됐는데 사실 요 장면 전에도 사실 프레드포드 골키퍼가 굉장히 많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지켜줬던 잘했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 입장에서는 좀 보이는 액면가 좀 숫자들보다는 더 안 좋았던 경기가 아닌가 후반전 한정에서 보자면 그래서 조금 많이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건. 근데 뭐 살짝 번외 이야기긴 하지만 도나루마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이제 에데르송을 떠나는 게 거의 확정이 됐고 그다음에 돈나루마도 이제 거의 합류가 되는 게 확정이 되는데 근데 뭐 돈나루마 온다고 이런 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쵸. 네. 오늘도 트래포드 막긴 잘 막았어요. 오늘 잘 막았죠. 네. 근데 돈나루마라면 제가 볼 땐 여기서 더 막을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막을 수 있다. 근데 그래도 이제 결국 역습 시에 숫자 부족한 뭐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리고 로드리도 아직까지는 이제 90분을 완벽하게 뛸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맨시티가 얼마나 좀 수비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 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사실 공격 부분에 있어서 파괴력도 진짜 맨시티가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이제 아직 아쉽죠. 네. 이기도 하고 그리고 셰르키가 좀 오랫동안 이제 빠질 거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울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맨시티도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해보고 조금 당분간은 쉽게 수습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양 윙포드도 살짝 문제가 있어 보여요. 도쿠 말고는 사실 제대로 된 뭔가 윙포드 느낌의 선수가 그렇죠?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역할을 이제 지난 시즌에 사비뉴가 좀 많이 해줬었는데 물론 이제 뭐 지금 이제 남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경기에 관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부상이라서 아마 지금은 엔트리에 빠져 있어요. 근데 오스카르밥이나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 이날 경기에서 둘 다 선발로 출전을 했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뭔가 돌파에 있어서는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마르무시는 사실 윙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 그렇죠. 좀 더 안쪽에 가야 되는 선수고 오스카르밥은 굉장히 어린 선수니까 그다음에 지금 이제 베스트가 안 가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뭐 셰르키도 부상이고 근데 뭐 그런 걸 다 감안해도 조금 더 이제 다른 옵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뭐 이게 이적 시장 거의 몇 시간 안 남은 지금 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누가 올지 뭐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다른 옵션이 확실히 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네, 뭐 어쨌든 근데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 특성상 이 펩 가르디올라라는 감독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페이스를 올리는 감독이 아니잖아요. 뭐 그건 아니죠. 서서히 좀 이제 팀 게임 플랜을 완성시키면서 막판에 가서야 이제 자신들의 완성되는 모습을 보이는 듯한 그런 시즌을 치러왔던 감독이기 때문에 펩 가르디올라가 초반에 이렇게 좀 헤맨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라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남은 후반기 내지는 이제 전반기를 흘러갈 때 있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경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 경기에서 이제 만약에 끊지 못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네. 다음 경기가 좀 빡세죠? 네. 그래서 그 아스날인가? 맨체스터 더비예요. 맨체스터 더비. 맨체스터 더비를 하고 나폴리와의 챔피언스 리그를 음. 치른 다음에 아스날 원정을 떠납니다. 그 아스날이 그 다음이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진짜 조금 안 좋게 해석하자면 진짜 5연패까지 갈 수도 있어요. 진짜 잘못하면. 그쵸. 네. 일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A매치 주간 또 그 다음에 바로 있을 경기에 좀 많이 결과가 뭐 경기력은 떠나서 결과 자체가 좀 많이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 아무리 펩 네. 가르디올라 감독의 맨체스터 시티가 슬로우 스타터다 하더라도 초반에 이렇게 만약에 네. 남은 경기들을 져서 승점을 잃고 간다면 그건 불안한 출발이 되겠죠. 사실 이미 많이 토트넘과 브라이튼한테 진 거면 이미 많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네. 더 잃어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빨리 좀 사태를 수습할 필요가 있는 또 맨시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는 여기까지 보고요. 저희 잠깐 광고 들으시고 1부 메인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오늘 광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그라운드 빅풋이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XG 인사이트입니다. 일단 그라운드 빅풋 저희 항상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XG 인사이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리그, 프리미어리그를 중심으로 프리뷰, 리뷰, 뭐 여러 가지 칼럼 컨텐츠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유튜브 영상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여러 기록들 뭐 이런 거를 활용해서 네. 제작을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준 높은 뭐 그런 리뷰 그리고 프리뷰 그리고 분석 컨텐츠들 다양하게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XG 인사이트는 또 프리미엄 컨텐츠니까 월 5,900원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에 영어로 XG 인사이트 혹은 이제 그라운드 빅풋 검색하시면 프리미엄 컨텐츠 파트에 이제 뜨게 되니까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링크도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무이키 오프라인 축구 토크 모임 홍보입니다. 이제 충무이키에서 오프라인 행사를 개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평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좀 얘기할 공간이 없으신, 얘기할 상대가 없는 뭐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축구 이야기 재밌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편하게 그냥 경기 보면서 하호보다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토크 주제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또 구글 링크 같은 거를 이제 저희 영상이나 아니면 팟캐스트 쪽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행사는 뭐 공간 대여료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유료고요. 그리고 첫 행사기 때문에 좀 소규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 6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청을 주시면은 저희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해드렸고요. 메인 토크 리버풀과 아스날의 경기 리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풀과 아스날이 이번 라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매치 중에 하나였잖아요. 두 팀이 지난 시즌에 1등, 2등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간에, 이른 타이밍에 두 팀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리버풀 쪽에서 보자면 일단 프림폼이 좀 부상이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소보슬라이가 풀백으로 좀 출전을 하게 됐고 우리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제 사카 웨데고르, 뭐 웨데고르는 이제 벤치에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사카 웨데고르가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경기 내용으로 바로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 보시죠. 네. 바로 뭐 전술판부터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전술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아스날이 리버풀과의 상대할 때 비소유시의 포메이션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웨데고르랑 사카가 빠지긴 했습니다만 아스날은 늘 해오던 이 강팀과의 경기에서의 맨투맨과 전방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이 전방에 위치한 자원이 웨데고르에서 메리노로 변했다라는 점을 제외를 한다면 사실상 동일한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요케레스가 이 채널링 을 통해서 이렇게 곡선 압박을 통해서 상대의 우측, 아스날 기준 우측, 리버풀 기준 좌측 빌드업을 유도를 해내고 이 좌측 빌드업이 되면은 차례대로 라이스, 수비맨디, 뭐 모스케라, 마두에케 같은 자원들이 1대1로 압박을 하는 형식으로 아스날은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이건 아스날이 이제 항상 하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 시즌 들어서도 많이 보여준 네. 그런 형태긴 한데 어쨌든 전반에는 이런 형태가 좀 잘 통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이번 전반전에 이런 형태가 잘 통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모스케라의 활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모스케라가 선발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모스케라가 사실은 살리바가 훈련 도중에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경기 경기 워밍업 전에. 때. 근데 선발로 나오긴 했네요. 어떻게? 근데 이제 자기가 뛰고 싶다라는 말을 했고 그래서 모스케라는 준비를 한 채 이제 선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초반에 안 되겠다. 네, 발목 쪽에 네. 부상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빠르게 교체가 되었죠. 그러면은 모스케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선발이나 다름없는 경기를 치렀는데 그럼 이게 그러니까 모스케라가 갑자기 투입해서 잘한 건 아니고 네. 이미 이제 조금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간 건 있었다. 심리적으로든 네. 뭐든 네. 뭐 피적으로든 준비가 돼 있긴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 거의 선발 데뷔전에 가까운 네. 경기였고 그리고 뭐 선발 데뷔전의 장소가 안필드라는 점을 네. 상기시켜 보면은 모스케라의 활약이 생각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랐던 게 모스케라가 갑자기 들어왔을 때 와 이거 흔들리겠다 아스날. 큰일 났다. 이런 이제 걱정들이 많았는데 사실 모스케라 그런 걱정을 완전히 지워버릴 만큼 굉장히 또 좋은 활약을 해줬었죠. 왜냐하면 또 아스날이 이렇게 주전 센터백이 빠졌을 때 이 주전 센터백의 공백을 느끼면서 지는 경기들이 많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과거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홀딩의 미스라든지 아니면은 지지난 시즌이죠. 이 키비오르가 나오면서 네. 공중볼에서 네. 밀리면서 아스날이 뒷공간을 허용했다든지 이런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뭐 지난 시즌만 해도 그 마갈량이스 부상 당하고 이러면서 이제 막판에 가면서 흔들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살리바가 다쳤을 때 되게 아찔했던 네. 아스날 팬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모스케라가 생각보다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르츠를 이런 식으로 누르는 데나 아니면은 에키테케가 내려올 때 똑같이 내려와서 이 도는 동작을 방해할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해하는 움직임도 좋았고 저는 뭐 특히 좀 계속해서 아스날한테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렇게 맨투맨 압박 해놓고 눌러놓고 네. 결국 이 상대가 공중볼을 이제 방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상황에서 뭐 미드필더도 마찬가지고 수비도 그렇고 경합 능력이 되게 좋다. 그래서 그쵸. 거의 뭐 경합을 하면 뭐 100%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공을 그래도 전반전 한정에서는 아스날이 많이 가져가 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리버풀은 이 경합 능력을 오히려 살짝은 회피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어요. 경합을 어떤 네. 식이냐면 그냥 아스날이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져가면은 그냥 흐라벤베르를 라볼피아나처럼 내려서 후방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상대의 수비진을 조금은 내려서 천천히 빌드업을 가져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스날의 압박을 어떻게든 뚫어내려는 시도보다는 템포를 늦춰서 상대의 오버페이스를 유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초반 그러니까 그 전반 한정에서 보자면 오히려 그러니까 리버풀이 조금 주도권이 없는 내줬죠. 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공격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뭐 시원한 역습 뭐 이런 거보다는 이제 천천히 돌리다가 으악 하고 방출하고 네. 이제 경합치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전반전이 좀 진행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보는 우리 입장에서도 와 이거 빅매치다 하고 딱 들어갔는데 이제 좀 되게, 힘이 빠지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의도된 장면이었어요. 리버풀에 네. 있어서는. 그래서 케르케즈나 소보슬라이의 위치가 전반전에는 굉장히 낮았던 거를 보실 수 있었을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뭐 살라가 공 잡았을 때 거의 그냥 혼자 2대1 해야 되고 뭐 네. 이러다가 뺏기고 뭐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이 없는 이 측면 자원들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고립된 모습이 나왔었고 반대로 중앙으로 가더라도 아스날의 자원들이 경합 능력이 세다 보니까 소유권을 내주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아스날이 이 소유권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이제 중앙이든 측면이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미 리버풀의 선수들이 위치가 낮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 자체는 나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아스날이 원정이기 때문에 좀 더 수비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간단히 예상할 수 있는데 네. 경기를 까보니까 오히려 리버풀이 조금 더 전반전 한정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좀 수비에 집중하는 안정성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은 아스날이 소유권을 잡고 있을 때도 조금 드러났어요. 아스날이 소유권을 잡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포메이션이 구성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버풀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강한 압박을 가져가기보다는 한 명 정도는 이렇게 후방에 냅두고 전방에서 대충 이렇게 선수들을 위치시키면서 아스날의 전방 빌드업을 후방 빌드업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스날 역시도 이거를 의도를 했어요. 리버풀이 조금 더 전방으로 나올 수 있게끔 짧게 패스를 굴리면서 리버풀의 공격 자원들을 앞으로 이렇게 이동시켰거든요. 네. 이동시키면은 순간적으로 사이드로 롱킥을 보내거나
아니면 라야의 킥으로 찬스를 잡는 장면도 많았었죠. 네, 아니면은 짧은 패스를 통해서 순간적으로 비어 있는 어떤 선수를 잡거나 이런 식으로 공격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앞서 언급했듯이 양 사이드백이 조금 무리해서 나오기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켰고 이 빈 공간을 공략당한 사람이 생각보다는 퀄리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스날이 굉장히 좋은 공격은 진행시키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제일 주목할 수 있는 건 아스날에서 마두에케가 가장 마두에케. 이번 경기에서는 주목해볼 만한 아스날의 공격 자원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케르케지와 이제 케르케지도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1대1을 진짜 그냥 완전 맞붙는 장면이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 완전히 많이 베껴낸 장면은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인상적인 모습으로 굉장히 많은 공격 시도를 창출해낸 것 같아요. 오른쪽에서. 네, 어쨌든 마두에케의 주 포메이션이 우측이잖아요. 네. 최근에는 좌측으로 많이 나왔는데 이 우두에케 우측으로 나오니까 그래도 드리블에 조금 더 자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스피드에서 케르케지를 잠깐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확실히 뭐 사카가 없는 시간 동안은 마두에케가 좀 저 자리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사카와의 완전 대체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걱정은 좀 내려놔도 될 것 같아요. 오른쪽에 대한. 네. 이런 식으로 아스날은 공격을 진행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리버풀이 이 코너킥에서도 실점을 허용을 하지 않았고 아스날의 공격을 잘 틀어 막아내면서 전반전이 끝났어요. 맞아요. 전반부터 아스날이 굉장히 많은 코너킥을 시도를 했는데 그래도 리버풀이 준비가 됐었는지 잘 막아내기도 했었고 아스날이 4경기 연속인가 하여튼 그 기록이 있었거든요. 세트피스 좀 맨날 하는. 근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끊기게 됐죠. 마갈량이스를 특히 막는 모습이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거든요. 마갈량이스를 거의 2명이서 막더라고요. 네. 리버풀이 최대한 마갈량이스를 억제하려고 하고 특히 이 제가 여기다가는 안 써놨는데 마갈량이스를 막을 때 그 막는 선수가 아마 비르츠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1대1 마크맨은 비르츠가 들어왔었죠. 네, 비르츠였는데 뒤에서 소보슬라이나 아니면 기타 자원들이 비르츠를 밉니다. 그러니까 안 밀리게 밀어줘요. 네, 밀면은 어쨌든 출발하는 게 늦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갈량이스를 민 게 아니기 때문에 파울이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게 영리하게 수비하는 장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비르츠랑 마갈량이스랑 경합을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네. 당연히 이제 비르츠가 밀려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도움을 주는 대신 경합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이 됐습니다. 후반전이 되니까 이 클롭이 아니죠. 슬롯은 그냥 라인을 확 올려버려요.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소보슬라이의 이 활용법이었거든요. 여기 준비된 자료가 있는데 그걸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반과 후반의 리버풀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리버풀이 너무 약간 답답하다? 전반전 한정으로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후반전 운영을 보고 나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그래도 준비된 어떤 뭐라 그러나 준비된 전략의 일환이었구나. 전반의 답답한 모습도 뭐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반과 후반 소보슬라이의 지표를 비교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보슬라이가 생각보다 전방으로 나와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반을 보면은 거의 뒤에서 반보다도 더 많이 하프라인 밑에 있습니다. 네, 후반전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앞에서 공격을 진행하는 듯한 모습이 나왔는데 그리고 패스도 되게 적극적으로 긴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하고요. 네, 이렇게 중원 싸움에도 가담을 해주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리버풀이 중원 싸움에서 서서히 승리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스날은 이 전반전에 썼던 에너지를 다 썼고 서서히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 두 효과가 겹치면서 결국에는 리버풀이 주도권을 쥐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터 조금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한 부분 그리고 아스날의 압박을 유도했던 부분 그리고 본인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밀려서 내려온 것도 뭐 물론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의도된 부분이 있었고 그 의도가 맞아 떨어져서 이제 후반에 좀 경기력 변화를 가져왔다 뭐 이렇게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교체 카드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살리바가 이르게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교체 카드 한 장을 사용한 아르테타 입장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제가 투입되고 나우먼이 투입되고 이런 장면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뒤였죠. 네, 이 풋몹 기준으로 70분에 투입이 됐으니까 어쨌든 이른 시간에 커티스 존스를 넣으면서 변화를 가져갔던 리버풀에 비해서는 투입이 조금 늦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히 리버풀의 의도된 대로 일단 후반전에는 주도권을 가져왔고 그래도 어느 정도 후반전에는 전반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시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조차도 막 그렇게까지 공격 퀄리티가 네, 좋지는 뭐 압도적이다 않았어요. 이런 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조금 이제 답답한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전체 스탯을 좀 보여드리면 확실히 두 팀 모두 그렇게 많은 공격을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뭐 슈팅수 한 10개 정도 나오긴 했는데 사실 두 팀 모두 XG가 1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네. 그다지 흥미진진한 경기는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스날 역시도 의도한 대로는 흘러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전에는 잘 막아냈고 눌러놓고 후반전에도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결정적인 찬스는 네. 내주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기시켜 본다면 확실히 아르테타 감독이 이 빅식스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잘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이번 라운드 기대되는 매치업이었지만 두 팀 모두 약간 보수적인 선택을 하면서 솔직히 경기는 좀 별로지 않았나. 사실 마지막에 그 소보슬라의 프리킥이 아니면 하이라이트 뽑을 것도 별로 없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소보슬라이의 프리킥이 결국에는 승패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 경기는 사실 1분부터 보신 분이랑 한 80분부터 보신 분이랑 뭔가 본 그 게임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없지 않나. 그래서 프리킥 스탯을 보여드리면은 자 소보슬레이가 한 프리킥의 XG가 나오는데 뭐 당연히 엄청 낮죠. 멀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정말 이거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골대를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히게 차내면서 뭐 이 경기의 MOM도 당연히 소보슬라이고 요걸로 경기가 결정이 됐습니다. 스록 감독도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경기에서는 10경기 중에 8경기는 비기고 한 경기는 리버풀이 한 경기는 아스날이 가져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마법 같은 순간의 활용이다라고 했어요. 이 마법 같은 순간을 소보슬라이가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어째서 지난 시즌부터 해서 뭐 물론 이제 열심히 해주는 뭐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데 경기력적으로 좀 만족스럽지 못하는 팬들이 그쵸. 만족하지 않아 하는 네. 사실 많이 까이기도 하고 답답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는데 어쨌든 이거 하나로 이제는 아놀드가 없으니까 좀 킥을 많이 차게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프리킥 부분 이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로서의 활약도 이번 시즌 계속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소보슬라이가 지난 시즌에 우측 메잘라로 기용이 됐을 때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살라 아놀드의 후방을 잘 메워줬다는 네. 부분에서의 칭찬이었어요. 수비 약간 도르? 네. 수비 기어 도르? 네. 열심히 뛴다. 후방에서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아놀드랑 살라가 조금 더 전방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는 그 실드가 있었기 때문에 소보슬라이가 공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이 지지하는 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라이트백에 아예 기용이 되니까 조금은 더 다른 인상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는 소보슬라이의 마법으로 마무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크로 넘어가 보면 일단 리버풀은 홈에서 아스날이라는 대열을 잡았다. 이것만 해도 그쵸.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경기 내용이 어쨌든 두 팀 모두 어쨌든 간에 지난 시즌에 타이틀 경쟁을 했던 팀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해야죠. 네.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앞서 말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 리버풀이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전 이후로 3연승을 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어쨌든 뭐 치고 나가게 됐고 근데 이제 다만 내용적으로 보자면은 불안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라운드가 지나갈수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공격이나 수비 뭐 이런 부분들의 답답함을 어떻게 좀 해결해야 될지는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살라의 폼이 요새는 썩 좋지는 않죠. 많이 좋지 않습니다. 네. 일단은 많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고 사실 지난 시즌은 뭐 엄청났죠. 네, 뭐 우리가 지난 시즌은, 더 네. 설명할 필요 없이 굉장히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어냈는데 사실 지난 시즌에도 막판에 갈수록 폼이 좀 안 좋아지는 게 그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 좋았던 폼이 프리시즌에 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에는 네이션스리 컵이죠. 네이션스컵 네. 그게 이제 끝나고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시즌 가면서 과연 이 살라가 괜찮을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걱정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학포의 활약도 사실 공격 포인트를 많이 쌓긴 합니다만 저는 공격할 때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요. 뭐 이번 경기에서도 굉장히 뭐 케르케즈가 비어 있는데도 안 주는 모습 너무 정해져 있어요. 하는 게. 그다음에 그 안쪽으로 툭 치고 들어와서 이제 니어포스트 슈팅 아니면 뭐 가마차기 뭐 네. 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비가 다 대응이 되는 아예 그 케르케즈를 버리고 쫓아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자원들 역시도 뭐
맥칼리스터도 이날 경기에서는 사실 좀 아쉬웠고 뭐 이날 경기에서 이제 흐라벤베르가 조금 더 수비적으로 나왔다면 맥칼리스터가 그 앞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네. 이제 그 역할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적은 이제 둘러싸인 상황에서 어쨌든 패스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맥칼리스터라면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거의 이제 백패스만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맥칼리스터의 이런 답답한 모습에 조금 그래도 분노가 좀 이르는 포인트들이 이번 경기에 있지 않았을까. 네. 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플로리안 비르츠도 저는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오자마자 전 바로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 사실 완전한 임팩트를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활약이잖아요. 뭐 몇몇 장면에서 이제 번뜩이는 게 있긴 합니다만. 네. 솔직히 저희가 기대한 거에 비해서는 사실 네, 그렇죠. 아쉬운 게 지금은 사실이잖아요. 기대치는 사실 이정료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공격 포인트 이번 시즌에도 그 최소 20개 정도는 해줘야 그 정도 이제 실패하지 않은 그런 시즌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죠. 네, 네.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분발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키티케도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확실히 이렇게 빡빡한 팀들을 상대로는 아직 이제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만드는 거 쉽지 네. 않다. 어쨌든 근데 다 어쩌다 보니까 공격진을 네. 욕하게 됐어요. 근데 네. 뭐 이번 경기가 아스날이었다는 점도 네, 역시 그렇죠. 감안을 해야 될 아스날은 거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수비가 뛰어난 팀이니까. 그렇죠. 어쨌든 승리를 거뒀다는 부분은 굉장히 리버풀에게 있어서 큰 자산으로 나중에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해결이 지금 이제 몇 경기니까 그냥 뭐 잠깐 안 좋았으니까 다시 이제 좋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시즌 내내 가면은 이거는 쉽지 그쵸, 않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삭도 오고 하니까 좀 더 공격진에서 뭐 다른 조합, 뭐 아니면 다른 방향성을 조금 더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일단은 괜찮은 전술을 준비했고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뒀습니다만 경기력적으로는 근데 결국 이제 1대0으로 졌고 네. 이러면 이제 그냥 진 거거든요. 이런 아무리 경기는 잘했든. 네. 사실상 승점을 가져왔어야 되는 흐름이었는데 진짜 거의 재난과 같은 실점에 어쩔 수 없이 당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사카가 빠진 영향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살리바가 일찍 빠져버린 것도 불운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가 좀 이번 경기 한정에서는 안 풀렸던 것 같아요. 일단 부상이 너무 많아요. 초반부터. 뭐 이번 경기 살리바 나간 것도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고 앞서 언급했듯이 사카랑 웨데고르가 빠진 것도 아스날의 주공격 루트가 어쨌든 우측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카이라베츠의 부상 공백이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에제가 오긴 했습니다만 사실 뭐 네. 공격수를 볼 수 있는 자원은 아니고 뭐 그리고 요케레스가 지금 뭐 뛰어주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적응이 좀 덜 된 모습이고 특히 이제 경합 부분에서 하베르츠 사실 떡대는 얘가 훨씬 큰데 어쨌든 경합 부분에서 네. 하베르츠에 이제 비교하면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대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원이잖아요. 근데 요케레스는 조금은 다르게 활용이 돼야 되는 자원이다 보니까 비슷한 접근을 가져갈 때 요케레스가 보여줄 수 있는 기대치가 너무 낮아요. 뭐 개인 폼도 사실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쵸. 올라오진 네. 않은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아스날도 좀 공격진에 좀 답답함이 있고 뭐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에제가 이제 들어왔고 이번 경기에서 이제 데뷔전을 치렀었죠. 그리고 이제 선발로 아마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 마르티넬리보다는 에제가 주로 선택을 받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로운 조합을 에제와 요케레스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걸 또 아르테타 감독이 얼마나 좀 잘 지도를 해줄 수 있느냐 뭐 이런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에 이 다우먼이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도 저는 조금은 놀라운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르테타가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선택을 가져가는 감독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완예리랑 동일한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89분에 마지막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카드로 이 다우먼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완예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속상할 만한 장면이고 완예리가 이제 시즌 시작 전부터 이제 뭐 제약하냐 마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뭐 결국 했습니다만 근데 이제 비슷한 사실 완전히 똑같은 포지션이라고 그쵸, 봐야 되잖아요. 네. 아직 둘 다 포지션을 완벽히 정하진 않았지만 왼발을 활용하고 킥이 좋다. 그리고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되게 프로필이 비슷해요. 네. 뭐 키는 완예리가 조금 더 크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슷한데 이제 그 과정에서 완전히 시즌 초반 지금까지 그림은 밀린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은 좀 커질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그만큼 이제 다우만의 영향력이 좀 증명이 된 거죠 일단. 그렇죠. 이런 거를 보면은 다우먼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우먼의 모습을 당분간은 사카가 돌아올 때까지 조금 더 많이 보게 될 것 같고 네. 거기서 아마 뭔가 보여주게 된다면
진짜 좀 더 의미 있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문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스날은 이번 경기는 아쉽지만 그래도 꾸준히 좀 전력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앞으로 우승을 위해서는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좀 넘어가서 2부에 또 이적 시장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적 시장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을 넣은 순간의 환희 응원하는 마음 안고 달려 녹아내리는 열정의 춤사위 모두 함께 웃는 이 순간 충무위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